파트 7. 레이놀즈를 기리며. 내한 선교사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선교사 개인의 인물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그들의 집단적 배경과 출신 학교, 한국에서의 활동 특징과 업적 등이 그 범위를 넓혀가며 탐구되었다. 특히 신학계와 아울러 역사학계에서도 내한 선교사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내한 선교사 연구의 재반 분야를 대체적으로 검토하여 혹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매진해야 할 영역은 없는지를 살펴서 전반적인 균형을 맞춰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다. 구미 기독교의 한국 선교는 소수의 몇몇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선교사 집단의 규모도 컸고 활동 시기도 근 100여 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대상 선교사들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그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이놀즈의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공헌과 심도 있는 기여에도 동일한 반열에 명망 있는 선교사들에 비해 교계나 학계의 관심은 지나치다 할 만큼 적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레이놀즈 관련 논문은 불과 몇 편 되지 않는다. 우리가 레이놀즈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집필되었다. 그래서 레이놀즈의 선교 생애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한국 선교 활동 전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즉, 그의 미국 배경, 한국 선교 계기, 내한과 선교 준비 활동, 목회 사역, 성경 번역, 신학교육 부분으로 나누어 그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레이놀즈의 진면목이 드러나 많은 이가 그를 추억했으면 좋겠다. 결론을 대신하여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레이놀즈는 1867년 미국 버지니아의 노폭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노폭 제2장로교회의 장로로서 주일학교 교사와 부장으로 봉사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형제들 역시 집사와 장로로 교회를 섬겼고 두 누이 역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사로 일했다고 한다. 레이놀즈의 가족은 동반 유럽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했다. 자녀들도 좋은 사립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이로보아 레이놀즈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유럽계 가정 출신으로 장로교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남부 중산층의 후예로서 그 가치관의 영향을 듬뿍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놀즈는 노폭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중등 과정을 공부했다. 이 학교는 1728년 미국에서 8번째로 세워진 버지니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의 명문 사학이었다. 그는 여기서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등 어학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곧 큰 흥미를 느끼고 공부에 열중했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레이놀즈는 1884년 9월 버지니아의 햄던 시드니 대학에 들어갔다. 1775년 설립된 이 학교는 남부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엄격한 인문교육을 시키는 곳이었다. 노폭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잘한 레이놀즈는 2학년으로 입학하여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과정을 이수한 후 1887년 2개의 학사 학위를 받고 최우 등으로 졸업했다. 후에 그가 한국 땅에서 수행했던 한글 성서 번역 작업의 어학적 능력은 바로 이때 단단히 다져진 것이다. 고전어 교수가 되고자 했던 레이놀즈는 대학 졸업 후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고전어 문학은 이 학교의 대표적 전공 분야의 하나로 그는 여기서 라틴어, 헬라어, 산스크리트어 등을 공부했다. 하지만 시작 1년 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 후
레이놀즈는 그를 가르쳤던 노폭 아카데미의 교사와 교장, 또 햄던 시드니 대학 교수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집 근처 공립학교 관리자로 2년간 일했다. 그리고 그 사이 YMCA 집회에 참석하고 노퍽 제2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교수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레이노즈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1890년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에 입학했다. 미국 장로교회 버지니아 대회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회가 연합하여 18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신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신학 전통의 요람이자 그 신앙을 확산시키는 전진기지였다. 즉,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신앙을 계승하며 신학과 정치, 사회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한 남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 다수가 바로 이곳 출신으로 그들은 같은 신학교의 선후배 사이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유니언 신학교는 고전 교육을 중시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습득을 기반으로 성경 원문 독해 능력의 배양을 교육 과정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레이너즈는 3년제인 유니언 신학교를 2년 만에 마치고 1892년 5월 졸업했다. 그는 재학 중 반 전체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노폭 아카데미에서부터 햄던 시드니와 존스 홉킨스 그리고 유니언 신학교를 거치면서 받은 체계적인 어학 교육은 한국 선교 현장에서 빛나는 성취와 공헌으로 되돌아왔다. 이미 출범 초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한 남장로교는 해외 선교에 적극적이었다. 1867년 중국을 필두로 그 후 10년간 이탈리아,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다시 일본과 콩고, 한국, 쿠바에서도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1902년 현재 남장로교는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 산하에 모두 9개 선교부에 47개의 스테이션, 16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다. 한국 선교부 조직은 1892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교부 밑에는 5개 내외의 스테이션이 설치 운영되었다. 스테이션은 복합 선교지구로서 선교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최일선 현장이었다. 신학교 재학 중이던 1890년 12월 레이노즈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1년 동안 기도하며 깊이 고민한 결과였다. 원래 그는 신학교 동기생 캐머런 존슨, 윌리엄 전킨과 함께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1891년 10월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있었다. 레이노즈가 유니언 신학교 대표로 참가했던 테네시주 내슈빌의 신학교 선교동맹 연차 대회에서 윤치호, 언더우드와 조우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안식년으로 귀국해 있었고 윤치호는 내슈빌의 벤더빌트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 신학교 선교동맹은 신학생 중심의 미국 해외 선교 운동 조직이었다. 이 자리에는 레이놀즈 외에 캐머런 존슨과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 대표 루이스 테이트도 와 있었다. 그들은 한국을 소개하는 윤치호의 연설에 강한 도전을 받고 곧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를 신청했다. 전킨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단칼에 거부당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그들은 교회와 언론에 직접 호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남부의 장로교회들을 다니며 선교를 보고 중에 한국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회 잡지에 직접 자신들의 처지를 투고하여 한국 선교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게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매일 점심에 모여 기도회도 열었다. 그리고 드디어 1892년 1월 그들은 선교본부로부터 한국 선교 가능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스 선교가 중단되면서 선교본부가 그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존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에 써달라고 $2,000를 기부한 것이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 그의 동생인 북장로교 한국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 역시 $500를 내어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1892년 5월 패시 볼링과 레이놀즈의 결혼식은 버지니아 리치먼드 제2장로교회에서 치러졌다. 레이놀즈가 그녀를 만난 것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였다. 둘은 처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곧 의기투합했다. 패시 볼링은 그 후 해외 선교사 레이놀즈를 열렬하게 지지했다. 이어서 그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국으로 갈 준비가 끝난 것이다. 레이놀즈 부부는 1892년 11월 4일 서울에 도착했다. 함께했던 다른 5명의 동료는 루이스 테이트와 그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 전 킹과 그 부인 레이번, 그리고 데이비스였다. 서울에 온 레이놀즈의 한국어 습득은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어학 선생에게 한글을 배우는 한편 강화도에 가서 전도하며 실전 한국어를 익히는 기회도 가졌다. 그때 사람들은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레이놀즈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그는 언더우드와 함께 길거리 전도를 하기도 했고 정동제일교회에서의 한국어 설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당시 그의 일기와 메모를 보면 한글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고유명사를 한글로 기록하고 또 경어와 속어, 도량형의 단위, 셈법, 한국어 발음과 문법 등을 기록해가면서 치밀하게 공부했다. 레이놀즈가 나중에 최고의 한국어 실력자라는 찬사를 듣게 되는 배경이었다. 1894년 2월에 열린 선교부 연례회의는 호남 선교 기획을 위해 레이놀즈와 신임 의료 선교사 드루로 하여금 약 40일에 걸쳐 전라도 전역을 돌아보도록 했다. 그들은 3월 27일 서울을 출발하여 5월 12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군산, 인피, 전주, 태인, 금구, 정읍, 흥덕, 줄포, 곰소, 영광, 무안, 목포, 해남, 흥양, 진도, 고흥, 벌교, 순천을 일주했다. 후에 남장로교의 5개 스테이션,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의 입지는 바로 이때 마련된 것이다. 레이놀즈의 전라도 순회 목적은 스테이션 설립이 가능한 도시들을 물색하려는 데 있었다. 호남 선교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청사진은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레이놀즈는 1897년 6월 가족과 함께 전주로 내려갔다. 테이트 남매의 활동 결과 이미 전주에는 한국인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레이놀즈는 그 가운데 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전주 최초의 성례전이었다. 가을에는 교회당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예배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회계 직분을 선출하여 재정 관리를 맡겼다. 전주교회의 조직화를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군산의 전킨과 함께 선교부 차원에서 전주의 성경반을 운영하여 교회 지도자 양성에 나섰다. 즉, 전주와 군산의 교인 14명을 뽑아 예수의 생애와 성서 지리, 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한편 일요일 오후에는 전도 실습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에는 필기 및 구두 시험을 치러 한국인 지도력 배양에 나선 것이다. 이는 후에 개교회 단위의 소사경회, 스테이션 단위의 중사경회, 그리고 선교부가 주관하는 대사경회 등으로 분화, 발전했다. 1900년 봄, 전주교회의 교인은 모두 50여 명으로 늘었고 모두 10명이 레이놀즈에게 세례를 받았다. 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전주 스테이션과 관련하여 레이놀즈를 기억할 일은 그가 완산에서 화산 언덕으로 선교 군회를 옮긴 주역이라는 것이다. 1893년 전주로 내려온 정혜원은 완산을 선교의 적지로 보고 그곳에 한옥 한 채를 매입했다. 그리고 1895년 레이놀즈와 테이트는 바로 그곳의 땅과 가옥을 추가로 매입하여 군회를 더욱 확장시켰다. 1897년 12월 레이놀즈는 반양식의 주택을 지어 새로 입주했다. 스테이션의 구색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런데
1898년 전라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완용은 완산이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므로 성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교사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결국 레이놀즈는 미국 공사관을 통해 정부와 협상하여 스테이션의 화산 이전을 결정했다. 화산 언덕의 새로운 스테이션은 1900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1908년 2월부터 다시 전주교회를 담임하게 된 레이놀즈는 일요일 예배에서 그동안 잘 다져진 한국어로 강력하고 신령한 설교를 구사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후에는 남학습반의 공부를 인도했다. 부임 직후인 1908년 2월에는 400명이 모인 사경회를 열어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양질의 신앙교육을 제공했다. 그해 가을, 레이놀즈가 야간 집회 시 사용한 환등기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시청각 교육 기재인 환등기는 바로 레이놀즈의 모교회인 노퍽 제2장로교회에 한국 선교회가 보내준 것이다. 1908년 4월, 레이놀즈는 전주교회 재직회를 조직했다. 임원으로는 회장의 레이놀즈, 서기 김권준, 회계 최국현, 그리고 2명의 연보검사위원이 있었다. 매월 회계 보고를 통해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 또 레이놀즈는 서울에서처럼 매주 토요일 밤에 교역자 및 중직자들로 구성된 직원회의를 열어 교회의 전반적인 사물을 협의하고 또 그들에게 목회 자문을 구했다. 교인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1909년 2월 21일, 그러니까 레이놀즈 재부임 1년 만에 전주교회는 489명의 교인이 회집했다. 그날 56명의 신입 교인이 생겼고 51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 주에는 505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전주의 양반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1912년 7월, 재직회에서 레이놀즈는 자신의 후임으로 한국인 목사를 세우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남장로교회 한국 선교가 만 20년이 되는 해였다. 이제 한국인 목회자에게 전주교회의 지도력을 이양할 때가 되었다고 나름 판단했던 것이다. 전주교회는 신임 목사의 생활비 예산을 편성한 후 노회의 허락 아래 소정의 청빙 절차를 거쳐 평북 의주의 김병록 목사를 레이놀즈의 후임 목사로 받아들였다. 1908년 레이놀즈는 전주교회와 아울러 인근의 13개 교회를 담당했다. 구역의 명칭은 전주지방이었다. 1909년 인울서 지방은 309명의 세례교인을 포함하여 1200여 명의 교인의 소학교 2개, 예배당 13개, 예배처소 15개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는 전주교회는 물론 나머지 27개의 교회를 돌보며 목회했던 것이다. 레이놀즈는 1912년 가을과 겨울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구역을 순회했다. 첫 번째는 9개의 교회를 테이트와 함께 방문했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환등기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지리를 소개했다. 새로운 시청각 교제에 사람들이 열광했음은 물론이다. 세 번째는 성례전을 베풀기 위한 순회 방문으로 이때는 가는 교회마다 세례문답과 성찬식을 진행했다. 레이놀즈는 전북 서남부 지역을 목회하면서 자신의 평소 지론이었던 네비우스 선교 방법 가운데 자립의 원칙을 적용했다. 여기서 자립이란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재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1911년부터 자립의 원칙을 자신의 지방에 적용했다. 즉, 새로운 조사 3명을 고용하여 3개의 구역에 1명씩 배치한 후 그들의 임금 중 일정 부분을 해당 구역의 교인들이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약속한 비율에 미달하는 헌금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몹시 미안해하는 마음이었다. 레이놀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이 원칙을 강력하게 견지했다. 조사들의 사례비는 교인들이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헌금을 많이 바치기 시작했다. 특히
레이놀즈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여성 교인들의 헌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데 있었다. 어떤 부자는 교회 하나가 낼 수 있는 분량의 2배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누서 지방은 자립 실천의 모범을 이룬 교회로 평가된다. 호남을 선교 구역으로 했던 남장로교 선교사였지만 레이놀즈는 특별히 서울과 평양에서 목회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바로 성경 번역과 평양신학교 교수 사역 때문이었다. 먼저 1902년 한글 성경의 전임 번역자로 목포에서 서울로 온 그에게 북장로교 서울스테이션 전도위원회는 승동교회 목회를 권유했다. 기존 담임 목사였던 밀러가 충청도 선교를 위해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레이놀즈는 일단 4개월 동안 임시 사역하기로 정하고 요청에 응했으나 주위의 간청으로 그 후 3년 동안 그 교회의 당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서울에는 북장로교 선교사 무어와 클라크가 있었지만 그의 목회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남장로교 선교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장로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것이다. 그는 서울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의 주일 오후 집회를 번갈아 가며 인도하기도 했다. 1906년 3월, 레이놀즈는 연동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북장로교 선교사 게일이 안식년 휴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연동교회는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였기에 북장로교 선교부는 그 위상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던 레이놀즈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듯하다. 부임 이후 그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40명의 교인들을 한 단위로 편성해 자신의 연지동 스테이션 구내 자택으로 초대해 차와 케이크를 들며 교제를 나누었다. 교인들의 가슴에는 종이로 된 이름표를 달아 그들의 얼굴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환등기로 예수의 생일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1907년 설날 레이놀즈가 인도한 사경회를 기화로 연동의 교인들은 2배가량 늘어났고 그래서 안식년에서 돌아온 게일은 예배당을 1,500석으로 증축해야만 했다. 레이놀즈의 17개월 목회가 끝난 후 교인들은 형제를 몸같이 사랑하고 사람을 양같이 인도하였기에 그 혜택을 마침내 잊지 못할 것이라고 그를 칭송해 맞이 않았다. 장로의 신학교 전임교수 사역을 위해 레이놀즈는 1921년 전주를 떠나 평양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그의 선교생의 후기는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주중에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쳤지만 주말에는 지역교회 목회를 이어갔다. 1930년대 그는 평양 노회와 협의하여 평양 인근의 고정교회와 와산교회의 목사로 심우했다. 일요일에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2교회를 번갈아 다니며 예배를 인도했다. 1933년 그가 세례를 준 이는 와산교회 5명, 고정교회 8명이었다. 1937년 은퇴할 때까지 그의 목회 사역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레이놀즈가 성경 번역을 위해 공인번역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1895년 10월이었다.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당시 한국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내한 선교사들 가운데 언어학적 능력이 가장 탁월한 이었다. 동료 선교사들이 그런 그의 실력을 알고 번역위원으로 영입한 것이다. 레이놀즈가 번역위에 들어갔을 때 번역자들의 작업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개인력 준비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자 1896년에서 1897년까지 주 3회 번역자회 독회를 갖게 되었다. 레이놀즈는 1897년 봄 전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선교부의 양해를 구해 몇 달씩 서울에 머물며 매일 번역자들의 독회에 참석했다. 그리하여 1900년 5월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의 시험역이 완성되었고 나머지 개인력이 더해져 임시방편의 신약 전셔가 단권으로 나올 수 있었다. 레이놀즈는 이 과정에서 번역자회의 독회를 주도하여 시험역이 나오게 하는 1등 공신이 되었다. 1902년 상임성서 실행위원회는
남장로교 선교부의 동의를 얻어 레이놀즈로 하여금 서울에 상주하며 성경 번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그의 집세와 봉급을 영국 성서공회가 전액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9월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번역에 전념했다. 여러 가지 상황 전개가 있었지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최고의 번역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더우드와 게일이 가세했다. 3인의 번역위원들은 신약전서 개정 작업에 나서 그 후 4년 동안 총 552회의 독해를 거쳐 1906년 마침내 한글 신약 성경 공인역 최종본이 나오게 되었다. 출간 부수는 2만 부에 달했다. 구약 성서의 번역은 레이놀즈의 단독 성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성취가 빛난다. 원래 구약 번역은 1900년부터 시도되었다. 신약 출판 이후 바로 번역자회의 시편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신약의 공인역 완성 때문에 구약의 번역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는 1907년 2명의 한국인 번역 조사와 함께 레이놀즈로 하여금 번역자회를 구성하여 구약 번역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다른 일로 분주한 선교사들을 대신해 레이놀즈를 중심으로 한국인 조사들을 투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구약 번역에 있어서 레이놀즈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레이놀즈는 1907년 봄부터 서울에서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하여 1년 동안 출애굽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도서, 이사야서 작업을 마쳤다. 1908년 초 전킨이 사망하면서 전주로 이사했지만 목회와 병행하며 성경 번역을 계속했다. 그는 그 후 함께 전주에 온 김정삼, 이승두의 도움을 받아가며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작업했다. 그래서 1909년 10월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느헤미야, 아가, 다니엘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게일이 1910년 초 예레미야서를 작업해 보내왔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에가, 소선지서 작업을 마친 레이놀즈는 1910년 4월 2일 번역 완료 전보를 서울로 보낼 수 있었다. 구약 성경의 출판 기념 예배는 1911년 5월에 거행되었다. 구약 개혁자회가 조직된 것은 1911년이었다. 구약의 시험력을 손봐 개혁본에 내기로 한 것이다. 레이놀즈는 1913년부터 1937년까지 구약의 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1914년에는 지리산에서, 1915년에는 언더우드와 황해도 소래에서 개혁을 진행했다. 1924년 성서위원회는 레이놀즈를 다시 개혁위원으로 임명하여 다른 선교사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했다. 1926년 여름 그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사야 일부를, 1934년 초에는 시편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개혁했다. 1935년에는 평양, 지리산, 서울에서도 독회가 이어졌는데 이때 사무엘하, 시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전도서, 에가, 에스겔 일부, 호세아, 아모스 등 13권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37년 8월 최종 원고가 마련되었다. 그야말로 한국 선교 최고의 금자탑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남장로교를 대표했던 레이놀즈는 다른 선교부와의 연합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내한 장로교 선교부들의 연합 조직이었던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레이놀즈는 선교지역 분할 협정과 네비우스 선교정책 채택의 주요 당사자였다. 그 후 레이놀즈와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지역 분할 협정을 시종일관 준수하며 호남 선교에 매진했다. 또 앞서 살폈듯이 레이놀즈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충실히 구사하여 자신의 선교 구역에 자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905년 6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레이놀즈는 한국의 하나의 교회, 즉 초교파적인 단일 교회인 대한예수교회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여기에서는 교육과 의료, 전도 사업의 연합과 합동 찬송가, 그리고 전체 개신교 선교부들의 연합체인 복음주의 선교부 공의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실제로 그 공의회는 이후 결성되어 그리스도 신문 발행, 더 코리아 미션 필드 창간, 합동 찬송가 발간 등의 연합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레이놀즈는 1908년 제4회 복음주의 선교부 공의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물론 그가 제안했던 대한예수교의 제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평양신학교는 190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로 평양에서 개교했다. 당시 교수는 북장로교의 사무엘 마펫과 그레이엄 리였고 학생은 2명이었다. 5년의 수업 연한에 전국의 스테이션에서 학생들을 추천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1902년에는 4명의 학생이 추가되었고 교수 요원도 보강되어 1903년에는 총 6명이 신학교육에 참여했다. 레이놀즈는 1906년부터 평양신학교 강의를 시작했다. 또 남장로교의 전킨도 교수진에 가세했다. 평양신학교는 처음 북장로교 선교부의 주도로 출발했지만 그 후 차례로 남장로교 선교부와 호주 장로교 선교부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가 합세하여 4개 장로교 선교부의 연합신학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평양 부흥운동의 해인 1907년에는 학생 수가 75명으로 늘었고 1909년에는 138명이나 되었다. 남장로교는 20여 명의 호남 출신 학생들을 위해 1909년 신학교 구내에 벽돌로 된 2층 기숙사를 지어 그들을 지원했다. 평양신학교에서 레이놀즈의 두드러진 공헌은 역시 신학적인 면이었다. 이는 마펫이 행정으로, 클라크가 저술을 통해 기여한 것과 대비된다. 유려한 한국어로 진행된 그의 조직신학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조직신학뿐만이 아니라 신약회의도 가르쳤다. 레이놀즈는 1921년 전주에서 평양으로 이사했다. 신학교의 학제가 1년 2학기, 총 3년 과정으로 개편되면서 한 해 8에서 9개월 동안 평양에 상주했기 때문이다. 그는 안식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웹스터 로즈에게 $7,500를 기부받았다. 1924년 레이놀즈는 그 돈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한 실용적인 서양식 벽돌집을 지어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살았다. 레이놀즈는 한글 신학 교재를 집필 또는 번역하여 강의에 사용했다. 또 신학교에서는 그에게 한글 성경 사전 편찬을 의뢰했다. 그는 1924년 성경 사전을 완성했다. 그 외에도 그는 신학교의 저널인 신학진함의 편집과 장로회 총회가 요청한 한글 소요리 문답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또 평양 외국인학교와 평양 여자고등 성경학교, 숭실대학에서의 수업과 예배 인도에도 응해야 했다. 레이놀즈가 신학교 강의에서 사용했던 교재들을 분석해보면 먼저 신도요로는 조직신학 교재로 신학, 인학, 윤리학, 구학, 말세학, 교회학의 6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의 신학자 치아 유밍의 신도학 전 6권을 번역하여 이를 교과서로 사용한 것이다. 레이놀즈 교수는 평양신학교 5년제 과정에서 1학년에게는 신학, 2학년에게는 인학, 3학년에게는 구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열람과에서는 3년에 걸쳐 별도로 신도요론 1에서 3권을 강의했다. 미국 남부의 유서 깊은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 남장로교의 대학인 햄던 시드니와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한 레이놀즈의 신학 배경을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적 경향과 칼뱅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에서 배운 신학의 기준과 내용을 통해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학술지 신학진함에 글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은 마땅히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이었다. 이미 성경 번역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췄던 그는 19세기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을 내용의 변개 없이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가르치고 글을 썼던 것이다. 그는 성서 영감론에서 언사적, 충족적 영감론을 따랐다. 이는 기계적 영감서를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감동하신 결과물이다. 또 레이놀즈의 성경 무호성에 기반한 복음적 신앙과 전천년설에 기초한 종말론적 신앙은 이후 한국교회의 내적 신념을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어서 레이놀즈는 지식과 아울러 경험을 강조한다. 그의 경험주의적 태도는 이적과 성령 세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의 순결을 해치려는, 그래서 복음적 유대감의 붕괴를 누리는 현대주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 레이놀즈는 한국 장로교의 처음 7위회인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그가 입국한 지 석 달 만에 맡은 중책이었다. 당시 그는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의 회장이기도 했다. 이어서 소집된 장로회 공의회의 제2대 회장 재임 시 레이놀즈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 1907년에는 공의회 서기로 있으면서 동로회 출범의 산파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그는 공의회 신경위원회 대표로서 동로회의 12신조, 즉 대한장로교회 신경 작성을 주도했다. 그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즉 엄격한 칼빈주의 노선의 핵심을 압축한 것이다. 본인이 배우고 익혔던 신학의 배경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열린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노회 창립회의에서 레이놀즈는 신앙 고백을 낭독했다. 또 최초의 한국인 장로교 목사 7인에게 신학을 문답하고 다른 노회원들과 함께 안수한 후 디모데서를 가지고 권면했다. 이어서 1908년 제2회 동노회에서 레이놀즈는 부회장에 선출되었고 1909년에는 노회 정사위원장과 정치위원, 공천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1911년 대구 남문안교회에서 열린 제5회 동노회에서 레이놀즈는 회장에 피선되었다. 그 후 1년간 회장에 재임하면서 그는 1912년에 예정된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의 조직을 준비했다. 드디어 1912년 제1회 총회 석상에서 레이놀즈는 직전 노회장 자격으로 신임 총회장 언더우드에게 총회의 사회를 승계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레이놀즈의 선교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그는 현장 목회자였다. 1892년 내한한 그는 4년 동안 선교 준비 활동을 거쳐 1897년 호남 최초의 교회인 전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그가 심우하는 동안 전주교회는 자립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레이놀즈는 1908년부터 13년 동안 전주 서쪽의 김제, 금구, 고부, 흥덕 지방을 자신의 선교 구역으로 삼아 그곳에 있던 여러 개의 교회들을 돌보았다.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신봉자였던 그는 그 원칙을 그곳 교회들에 적용하여 상당한 목회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성경 번역을 위해 1902년부터 5년 동안 서울에 살았던 레이놀즈는 그 사이 남장로교 선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북장로교 서울 스테이션의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를 번갈아 심우하였다. 그가 연동교회를 떠나던 날 교인들로부터 받은 비단 차나무는 그의 서울 목회가 어떠했는지를 웅변한다. 또 선교 초기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를 대표했던 레이놀즈는 선교부 연합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그는 1895년 10월 공인번역위원회에 가담한 이래 1937년 은퇴할 때까지 한글 성경 번역 사업에 종사했다.
그는 언어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수준 높은 지성, 그리고 발군의 한국어 능력을 소유한 최적의 성경 번역가였다. 레이놀즈 없는 한글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번역위원회의 독해를 주도하여 신약 성경 출간의 1등 공신이 되었다. 또 구약 성서 번역은 레이놀즈의 단독 성과물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성취가 빛난다. 그야말로 한국 선교 최고의 금자탑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성경이 한국 교회의 형성과 발전의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한국 기독교에 어떤 공헌과 기여를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번역한 성경 개혁의 권위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그의 그림자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짙게 드리워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평양신학교의 초창기부터 교수로 사역했다. 레이놀즈의 기여는 신학적인 면에서 두드러진다. 1906년에서 1937년까지 그가 가르친 학생은 모두 743명에 달했는데 수강생들은 그의 강의에 매료되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목회 일선에 투입된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교회 초기 신학 형성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레이놀즈가 강조한 개신교 정통주의적 신학 경향은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유능한 목회자, 탁월한 성경 번역가,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 교수로서 시대의 부름에 한없이 충실했던 레이놀즈를 마땅히 추억하고 또한 기념해야 할 것이다. 레이놀즈는 1937년 선교사직에서 은퇴한 후 귀국하여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51년 그곳에서 운명하여 고향인 버지니아 노폭의 빅마운틴 공동묘지에 묻혔다. 부인 패시 볼링은 남편 사후인 1962년 3월 1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사망하여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 마운틴뷰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었다. 레이놀즈 부부 사이에는 원래 4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1893년 여름 서울에서 태어난 장남 레이놀즈 3세는 높은 습기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듬해인 1894년 8월 20일 서울에서 출생한 차남 존은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낸 후 미국으로 건너가 햄던 시드니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존은 1918년 한국 선교사가 되어 군산 영명학교와 전주 신흥학교 교사, 순천 매산학교와 광주 숭일학교 교장으로 10여 년간 봉직했다. 2세 선교사로서 부친과 함께 같은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사역했던 존은 1930년 부인 콘스턴스 쿠퍼와 함께 도미하여 이후 뉴욕 시립대학 교수로 봉직했다. 뉴욕에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아 애국가를 연주했다고 한다. 부인이 아닉테와 줄리어드 음대에서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는 데다가 그 역시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3월 그의 사망 후 유해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된 다음 우체국 소포로 외롭게 돌아와 서울 양화진 그의 형 옆에 묻혔다. 레이놀즈의 2딸 중 장녀인 캐리는 1899년 8월 10일 전주에서 태어났고 1902년 12월 11일 서울 출생의 자녀 엘라는 1920년부터 6년간 순천에서 보조 선교사로 사역한 바 있다.